오늘은 우리 텍스트 215쪽입니다. 대학과 학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과 학문의 이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아마 주로 앞서 수업 시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자유로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정신, 자기가 승인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그런 자세,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와 좀 현실적으로 관계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대학 수학 능력의 부재, 이런 내용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학문에 대한 이제 개념 규정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대학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고려할 때 우리 한국의 대학은 정말 자유로운 정신이 또 이 학생이든 교수든 어떤 자발적인 결단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하는 그런 학문의 전당이냐 한국의 대학이 이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옛날에 그 대학들 중에 또 학생들 중에 이런 어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과도 정하고 자유롭게 공부하던 시절이 길지는 않았지만 한때 있었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그런 학문의 전당이 아니고 마치 취업을 위한 어떤 학원처럼 그렇게 전락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자율적이지 않고 타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자기 자유로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 그래서 이 학벌이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의 잣대가 되는 특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을 예를 들더라도 다른 어떠한 국가의 어떤 시스템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 학벌이 사회적 신분의 잣대가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에서 만약에 진학을 포기한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 결국 어떤 대학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즉 어떤 학벌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예전 계급사회 때와 비교한다면 어떤 천민신분, 하층신분으로 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하층계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이든 일단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도 이제 자기가 고졸이든 이런 경우에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차별이나 또 어떤 자존감을 잃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도 또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간 대학 다니면서 직장은 또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학의 이런 모든 문제가 이런 학벌과 관련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려 하고 이게 결국 우리 대학의 어떤 존재 이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고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재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었는데 학술과 기술, 예술의 재능 이 정도로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 세 가지 재능 가운데 원칙적으로 학술의 재능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거든요. 교육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떤 인식이나 학문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이게 이제 맞죠.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재능과는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또 저하되고 이런 어떤 연쇄고리가 지금 우리 대학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우리 한국 대학의 문제가 단순히 학문적 재능을 가진 학생과 함께 학문적 재능이 없는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죠? 뭐 자율적인 의사가 아니고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시 경쟁이 대다수의 학생들을 학문을 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상태로 사실은 만들어서 대학에 보냅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신입생들이 뭐 이렇게 영어나 수학 시험을 다시 쳐서 신입생들의 영어나 수학 실력 이런 게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대학 교육을 받기에 부적합한 그렇게 저하되었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울대 당국자들은 수능 시험이 너무 쉬워져서 신입생들이 수학능력이 저하됐다 이렇게 수능에 마치 책임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리고 또 이 때문에 수능이 더 어렵게 출제하도록 또 압력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국 대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영어 수학 성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영어 수학 성적이 왜 대학에서의 어떤 학문의 능력과 연관이 됩니까? 네? 영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를 쓰는 미국이나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 사람들보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수학도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한테 해당되는 거죠. 물론 어떤 우리가 공대든 자연과학이든 어떤 기초 토대가 되는 그런 점에서 수학이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과목만 가지고 학문 능력을 논한다는 것은 또 그런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학생들의 학문적 능력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왜곡한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수능이 쉬워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입시교육과 수능시험이 학생들에게서 결국 질문하는 능력, 물음을 던지는 능력이겠죠. 여기서는 질문하는 능력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는 게 물론 최근에는 이제 문제도 조금 이제 암기식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의력을 요하고 여러 가지 해결 능력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앞서 개념 정의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여기 나와 있죠. 묻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학문이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질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학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학문이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암기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심이나 간절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생각하는 힘이다. 즉 학문의 어떤 토대가 된다. 질문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수능 시험에 집중해서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질문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사실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책임으로 사실은 돌리기 힘들고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의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이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많이 아는 거, 박식한 거를 요구합니다. 사고력이나 창의력 뭐 이런 거 말로는 온갖 이런 좋은 표현을 미화하지만은 미사여구를 막 붙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미덕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암기하도록 하게 하죠. 그렇지만 대학생들의 학문적 자질이 떨어지는 까닭은 계산이나 암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할 줄 모르겠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지를 안 준다는 겁니다. 왜?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도 암기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질문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계산에 빨라야 되고 그래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학생들이 인류 대학생들 뭐 스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한국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사정이 결국은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도 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사유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은 모든 학생한테 한국 교육을 시스템에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겠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인류대학에 진학 못했다 해가지고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신감을 잃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어떤 그런 상실감이 시달리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패기와 열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열정 없는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서 탁월함을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열정 없이는 어떠한 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열정이 없다면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정을 가져도 성취하기가 어려운데 열정 없는 것은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학 시스템이 극소수의 인류대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다수의 나머지 학생들을 자신감 없는 혹은 열정도 없는 이런 어떤 상처받은 젊은이들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죠. 이게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진보 정권일 때 이런 점을 이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또 바꿔버려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나쁜 학생이든 어쨌든 학문하기에 본질적으로 부적합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한국 교육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 안 하고 또 하위권 학생들은 자신감이 일단 없으니까 그죠? 패배감에 젖어 있으니까 더욱더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그 결과로 이제 우리 대다수의 한국 대학들이 우리가 보통의 어떤 정상적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대학에서의 어떤 학문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황폐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분은 김상봉 씨입니다. 김상봉 씨라고 학벌사회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글을 발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학문의 식민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학생들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고, 이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어쨌든 간에 뭐 교수도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그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성장해서 교수가 되면은 이 사람도 교수가 된 사람도 이렇게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할 줄 모른다는 것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가 수업 방식도 다양하게 이제 다변화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고 있죠.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법, 그죠? 그런 교과목도 이제 차츰차츰 생겨나고 있지만은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얘기가 됐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줄 모른다는 게 가르치는 교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학문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박사학위도 없이 교수된 분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한국 경제와 뭐 어떤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뭐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첨단을 달리는 분야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학자들의 학문적 수준도 역시 예전에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대학의 학문은 딱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점에서는 한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활동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학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던진 어떤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랍니다.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학설 혹은 남이 던진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는, 아직도 이런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구적인 어떤 분야가 없다는 거죠. 항상 뒤따라간다는 거죠.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뒤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험에는 정말 뛰어납니다. 시험 선수라고도 하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주어진 어떤 학설을 공부해서 이해하는 거나 이런 건 잘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이런 것도 아주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걸 응용하는 거, 또 기존의 학설이나 이론의 어떤 범위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찾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이 한국 학자들의 학문 수준도 세계 수준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서양 사람들이 아는 것을 한국의 학자도 비슷하게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죠.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답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혹은 물음을 던지는 이런 일에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어릴 적부터 스스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교육 환경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이 있는 책에 쓰여 있는 문제가 아니면은 무엇이 물음을 던져야 할 문제인지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게 우리 한국의 학자들.
제일 단적인 사례가 학벌 사회죠. 우리 학벌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스카이 중에서도 사실은 서울대가 최고 정점이라고, 이렇게 학벌 문제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는데, 이 학벌 문제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자들이 어떤 학문적 물음을 여기에 대해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 한국 학자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학벌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의 어떤 근본적인 뿌리지. 그렇죠?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들도,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분야 학자들이, 어떤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인들도 우리 한국 사회의 계급과 불평등을 많이 연구했을 건데, 당연히 학벌을 학문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론 관련해서 소논문이라든지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서양 사회는 이런 우리처럼 학벌과 관련해서 학벌 따위는 없습니다. 서양의 교과서에는 처음부터 학벌이라는 것이 어떤 연구 대상,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구권의 어떤 그런 학문을 뒤쫓아가다 보니까 이 땅의 사회과학자들도 마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처럼 스스로 질문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학문을 어떻게 보면 식민적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은 결국 질문의 연속입니다.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그걸 연구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우리에게 끝없이 새로이 제기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란.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한국의 학자들이 자기가 사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능력, 자발적인 능력, 어떤 주체적인 능력을 거의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물음에서부터 벌써 다른 사람의 시각과 다른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그걸 따라갈 건데, 서구권에서는 학벌과 관련한 연구가 별로 없거든요. 왜? 그 사회 자체가 학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좀 유명한 대학, 어떤 분야에서는 저 대학이 연하다,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법학 분야에서는 하버드 대학 이런 식으로 특정화된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런 학벌 사회는 아닙니다. 과를 불문하고 어느 대학 나왔다면 평생 그 꼬리표가 붙어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만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패배감에 절어 살게 되고 남은 인생이 그렇게 정해지는 그런 학벌 사회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벌써 물음에서부터 남의 시각과 남의 관심을 주종하게 되니까 이런 지적인 풍토에서, 이런 학문적 풍토에서 주체적인 이론이나 학문의 전통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남이 아는 것을 나도 같이 알고 남이 할 줄 아는 것을 나도 할 줄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학문의 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오직 남이 질문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내가 질문할 때만 주체적인 학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질문하는 물음에 대답할 줄은 알아도 자기의 현실, 자기가 발을 내딛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로부터 스스로 질문하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남이라는 것은 결국 서양학자들이거든요. 여기 김상봉 씨가 쓴 글에서 남이라는 건 이제 서양학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국의 학자들이, 응? 한국 학자들의 학문이라는 것은 서양학자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답하는 것, 어? 여기에 너무 지중해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학문의 어떤 식민성과도 마찬가지다. 응? 문화적 식민, 식민지, 교육적 식민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뿌리에는 스스로 물음을 던질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정신, 어떻게 보면 노예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이. 그리고 다시 그런 정신적 수동성의 밑바탕에는 결국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입시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벌 사회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뒤에 이제 자, 김상복 이제 학벌사에서 지금 발췌한 글입니다. 학습 길라잡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6번을 두 번째 과제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분이고 또 책 읽는 법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말이 있다. 학문에서 질문하는 법이 왜 중요하며 책 읽는 법이 왜 중요한지를 논의해보자. 네?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이라면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또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 동영상 수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바를 과제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장황한 답변은 아니죠.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가능한 그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읽어주면서 제가 또 설명을 보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참조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내용을 이해해도 되겠죠. 이렇게 읽고 난 후에 여기 있는 학습 길라잡이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해보고 이제 글로 적어보는 건데 전부 다 제가 과제를 제출하려면 여러분한테 많으니까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 6번 여러분한테는 6번이 조금 답변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6번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훌륭한 스승은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분이며 책 읽는 법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말이 있다. 학문에서 질문하는 법이 왜 중요하며 책 읽는 법이 왜 중요한지를 논의해보자. 과제 2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이거는 여러분 그 중간고사 이후에 2주차 때 중간고사 이후 2주차에 과제 1을 제시했고요. 이거는 3주차입니다. 중간고사 이후 3주차까지 역시 똑같은 네이버 주소입니다. 386kdj @naver.com 네.
386kdj@naver.com으로 중간고사 이후 3주차까지 6번 문제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이고 한 장을 초과해도 상관없고 그거는 여러분 글을 쓰면서 분량은 일단 한 장까지만 가능한데 한 장 이상 초과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점은 없고 오히려 분량이 초과 안 돼서 내용이 괜찮으면 더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량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한 장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30분이 되었는데,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학과 학벌사의 학벌 이데올로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들어가 보고요. 우리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은 하버드 대학교의 전통적인 글쓰기 해가지고 제가 찾은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19분 정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동영상을 듣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버드 대학교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그 송숙희 작가님의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에요. 자, 여기 참조한 책이 나오죠. 이 책의 내용을 웅이사 이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또 사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1872년부터 글쓰기 수업이 처음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현재까지 146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수업 중에 하나가 이 글쓰기 수업인데요. 왜 이렇게 장기간 글쓰기 수업이 계속되어 왔을까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40대 1600명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버드를 다니면서 어떤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그랬더니 90% 이상의 졸업생이 글쓰기 수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의도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능력이 필수였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살펴봤듯이 그 에어비앤비의 그 대표인 체스키의 경우도 의사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리더로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으로 이 글쓰기 능력과 그리고 연설하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 리더십의 핵심인 거죠. 이만큼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의 글쓰기의 중요성 외에 이 송숙희 작가님이 글쓰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이 글쓰기가 밥 먹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오늘날의 생존의 도구로 글쓰기의 입지가 더 많이 상승이 된 건데요. 마케팅의 가장 기초가 글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존 부분과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MBA 공부를 할 때 제 주변에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창업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사업계획서를 쓸 때 그리고 외부의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자신의 서비스와 제품의 탁월함 이런 거를 잘 표현하는 것도 표현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이 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부분을 굉장히 잘 서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글쓰기가 중요한데 이 사회적 가치, 벌써 이게 단어부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글을 썼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좋은 사회적 그런 뜻,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슨 말인지 잘 쓰질 못하니까, 기술하지 못하니까 그 사회적 기업가들, 그분들의 의도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100% 신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 열정은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뭘 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100%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 계획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만큼 글쓰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쓰면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모호한 생각을 구조적으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출력하는,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의 목표는 설득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글쓰기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이 글쓰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며 독자에게 그저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엄밀하게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의도하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자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영향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거는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구현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글을 명확한 의도 없이 그냥 쓴다고 한번 해보세요. 막무가내로 막 써요. 그러면 그 글을 읽었을 때, 타인이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글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셨죠? 글을 쓴다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에는 분명히 명확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의도가 있다는 말은 나에게 분명한 쓸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쓸거리, 그 재료는 상대방에게 분명히 유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익한 그러한 점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잘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독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 의도하는 바를 잘 공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는 거고 자연스럽게 좋은 글쓰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작 앞에는 선행되는 조건으로서는 분명히 다독이 필요한 겁니다. 다 알고는 사실이지만 실천이 사실은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글쓰기를 하려고 해도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독서량이 너무 부족해서 아는 게 없으면 자기가 의도한 좋은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자료를 찾아가면서 자기가 읽으면서 또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읽으면서 그런 지식을 습득하면서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쨌든 풍부한 독서가 뒷받침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스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송숙희 저자님께서 146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하버드 대학교 글쓰기 교육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단한 글쓰기 공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첫 번째는 다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글쓰기 공식을 익히면 이 내가 많이 읽은 그 쓸거리들을 이 공식에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과 밥그릇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쵸? 글쓰기 공식이 뭐냐?
오레오입니다. 오레오. 이 송숙기 작가님께서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이 오레오는 영어의 앞자를 두음자를 따가지고 이제 조합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오레오는 하나하나는 이 뒷장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레오의 목적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핵심을 빠르게 전달해서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는 겁니다. 핵심을 빠르게 전달해서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는 거. 그래서 이 송 작가님이 말하는 건 이 오레오, 이 글쓰기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메일, 보도자료, 연설문, 블로그 포스트, 웹 컨텐츠, SNS 글 등 전방위적인 글쓰기에서 다 탁월하게 이 핵심을 빠르게 전달해서 원하는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레오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O는 오피니언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죠. 그리고 reason, R은 이유예요. 그리고 example은 사례. 그리고 뒤에 있는 O는 opinion과 offer예요. 그래서 정리 및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opinion이 있었죠. 이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 강조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라고, 행동하라고. 그래서 이 오레오의 순서대로 우리의 생각과 자료를 글로 써가지고 배열하면 저절로 논리 정연한 글 흐름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레오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대상자가 대폭 유튜브에 먹고 살야 되니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A가 맞다, 틀리다, A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의견을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ason, 이유. 왜 이게 옳은지 그 이유와 근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서술하는 겁니다. 왜 이 오피니언이 틀렸는지, 좋지 않은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 이유와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근거와 주장을 더 세부적으로 해서 한 가지 사례, 한 가지 예시로 거듭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두 번 있는 건데 그 윗대는 약간 브로드하게 증명을 한다면 이 사례에서는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와 스페시픽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피니언은 첫 번째 A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 그 유명한 투자가잖아요. 전설적인 투자자. 이 워렌 버핏이 자신에게 투자한, 자신에게 돈을 맡긴 그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써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내가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뭐 이득을 받습니다. 손해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경영 보고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주서한 편지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피니언이 먼저 들어가죠. 오레오에서. 전년도 사업 성과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전년도 사업 성과가 상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이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유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에는 우리가 투자한 뭐 A라는 기업의 산업에서 그쵸? 해외 진출에 성공을 했다. 아니면 뭐 원재료 절감을 했다. 아니면 뭐 제품 생산 프로세스를 혁신했다. 이런 이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혁신을 했는지. 뭐 예를 들면은 프로세스가 100개였는데 그거를 30개로 줄였다든지 원가를 절감했는데 그쵸? 그 원가를 절감한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 오퍼로 가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년도 사업 성과를 상으로 내었다. 한 번 더. 맨 처음에 오피니언 의견을 제시했던 걸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투자 기조를 유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 어떤 책을 읽고
그 글로 쓰는 서평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 책이 참 좋았다. 나는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내 삶과 적용을 해가지고, 그쵸? 삶과 매칭을 시켜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실험의 사례들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은 너무나도 좋았다. 나에게 이러한 도움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뭐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오레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글을 배열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레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오레오 작성법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 2가지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레오를 작성을 하냐면요. 이 각 O, R, E, O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 각 한 줄씩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책이 좋았다. 그쵸?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았다. 그쵸? 그 다음에 책의 사례들. 책에서 내가 힘든 부분과 비슷한 게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실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쭉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한 줄씩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피니언을 강조하는 걸 또 적고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그러니까 다 한 줄로만 적는 겁니다. 그러면 4문장 또는 5문장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기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을 때 지금 말하는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일단 한 문장씩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뼈대와 골격에서 아주 큰 골격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인터넷이든 뭐 도서관 자료든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보탠다는 겁니다. 보충하는 겁니다. 이 문장 한 문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밑에 뭐 접속사를 이용해가지고 좀 맥락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글을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서는 어쨌든 일종의 뭐 요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글쓰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요령을 갖고 자꾸 글을 쓰면서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정리 및 제안을 2문장으로 쓴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나를 채워가는 겁니다. 더 세부 내용으로. 그쵸? 그에 아주 훌륭한 정리글을 손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한 줄 쓴 거를 접속사를 활용해서 쭉 읽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훌륭한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탄탄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기 이유와 사례, 이 부분을 잘 쓰셔야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바디거든요, 바디. 이게 머리. 왜냐하면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유와 사례가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글이 되려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사례와 그 이유를 들어야 글을 읽는 사람이 거기에 설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충 보완한다는 거죠. 이게 몸통, 그리고 이게 하체라고 하면은 이게 몸통이에요. 이유와 뻔한 사례와 그런 이유를 드는 거는 최대한 지양하고 하지 말고, 왜냐, 그런 이유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독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되고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솔루션과 예시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더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유와 사례 부분, 이 몸통 부분을 더 강화하는 글쓰기를 하시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찾고 많이 읽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공부하는 자료들은 크레더빌리티가 높을수록 좋아요. 이 크레더빌리티는 뭐냐면 신뢰성이거든요. 권위를 갖고 있는. 광고가 오늘 뭐 2개나 됐습니다. 이제 수술 끝났어. 이제 다 나았어. 광고입니까? 연속해서 광고가 오네요. 이고 그러니까 뭐뭐 카더라. 뭐 이웃집 누구누구가 이렇게 카더라. 우리 뭐 반상회에서 그 카더라 통신 이거는 절대로 특히 논문에서는 쓰면 안 되죠. 증명되지 않은
가짜 뉴스도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것보다는 유명 저자의 책, 그쵸? 검증된 저자의 책,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거는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에요. 약 150년간 지속되어 온 거. 이 글쓰기는 여러분,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더로서 번영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이 글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두 번째 과제는 6번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첫 번째 과제 뒤에 일주일 뒤에 제 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0분 됐네요.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대학교 학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